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린 건데요. 미국의 빅스텝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려운 경제 얘기지만 좀 쉽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정말 파란불이 많더라고요. 예. 네, 이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다 금리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전격적인 뭐 빅스텝이라고 부르지만 0.5%포인트 올리는 것.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겠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고강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거나 다양한 긴축의 기조를 이미 연준에서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8%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력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라는 것은 약간의 시차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주요 원자재라든가 곡물 가격의 수급에 어려운 것은 아직 전방위적으로 물가에 다 반영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조에서도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더 높은 금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연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빅스텝 얘기 나왔지만 더 큰 자이언트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오고 있잖아.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건데.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경기 침체가 또 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우려도 맞습니다. 커지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흔히 부르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계속 침체인 상태예요.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학자들이 모두 다 공인할 수 있는 기간은 딱 한 차례였는데요. 197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1970년대의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수로 연준 의장으로 기용됐던 사람이 79년도에 연준 의장이 됐던 볼커라는 분이십니다. 이 볼커라는 분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물가만 잡으면 나머지 경기 상황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초긴축, 고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물가는 잡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기, 민생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물가에 천착하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물가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서 더 이상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경제 정책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범주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적 이슈를 벗어나서 사회, 문화적인 이슈까지 번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간간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고물가 기조를 유지해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중남미 국가에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민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연 물가 상승률이 20%, 30%씩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돈 모아놓은 게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두 차례 경험하고 나면요. 그 나라 국민들 중에서 누구도 감히 저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금원인 저축을 마련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국가 자체가 저성장 기조로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어느 정도 임계점 안에서 잡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장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이라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10일 연임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면서 물가 안정을 해라. 그러니까 물가만 잡아라라는 기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오르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사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화폐의 그 가치의 차이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저렇게 연일 금리를 올리다 보면 달러는 초강세가 됩니다. 지금도 환율 보니까요. 달러당 1,284원입니다. 맞아요. 1,300원까지 갈 거란 우려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로 유지되는 것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 금리에 어느 정도 준하는 수준으로 조금씩 단계를 맞춰서 올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방어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기초 원자재, 석유를 비롯해서 곡물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입해 올 때 우리는 달러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 그런 것들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다시 물가가 올라갈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현재 전 세계가 사실 그런 것 같은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전방에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경기가 그렇게 살아난 건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고용을 하고 누가 소비를 하겠느냐 이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요.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초긴축을 유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다른 대안으로 돈을 쉽게 조달할 수는 없지만 대신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감세를 해주겠다. 그런 인센티브 요인을 줄 테니 투자하고 소비하고 고용해달라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바뀐 정부에서도 그와 유사한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해주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금리는 올리는 대신 규제도 완화해주고 세금도 좀 절감해주고.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59조 원 규모 추경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걸로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예. 있는데 돈이 더 풀려버리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과 개인 자영업자들의 지원만큼은 이 물가와 상관없이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그 선거 기간 중에 약속했던 50조 추경에 비해서는 총 금액은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때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지원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 600만 원을 기본선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죠.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도 뭐 늦어도 7, 8월쯤에는 빅스텝 밟아야 된다. 근데 조금 늦어요, 미국보다.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의 금리 기조를 보면서 우리 금리 기조를 맞춰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먼저 금리를 올리기에는 우리나라도 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대출 부담이 많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금리는 이미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 상태의 금리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더 선도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판단이고요. 7, 8월 정도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와의 편차, 금리가 자칫 잘못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밸런스를 맞추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미 연준 의장도 사실 연착륙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저렇게 올렸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가면서 발맞추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쩔 수 없는 그 부작용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최소화하는 게 아무래도 정부의 역할일 것 같은데 어떤 좀 방안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규제 완화 이런 걸로도 충분히 좀 커버가 가능할까요? 80년대 초반에 초고금리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같이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때 물가는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그 당시 미국 경제에 정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혹독한 체질 개선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인류가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당시 해법이 과연 최고의 정확한 정답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방식의 똑같은 전략을 추구하게 됐을 경우에는 2022년, 2023년 본격적으로 전개될 사회 현상 중에 하나를 구조조정을 꼽는 경우도 많아요. 구조조정이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와 같은 대규모 불황이 일어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유발되는 경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기업들이 뭐 인수합병되거나 파산되거나 네. 대규모 고용 감축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 지난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없었었죠. 그리고 어느 중견기업, 대기업의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파산, 청산 이런 단어도 목격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머리에 생각에는 IMF 때가 막 떠오르면서 그때 경제 위기가 또 오는 거야라는 위기와 불안감이 지금 막 살아나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대규모 경제적 불확실성 또는 불황이 오면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게 통상적인데요. 그런데 이 그 코로나19라는 경제적 그 불확실성과 위기가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난 2년 동안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는 일종의 천재지변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군의 잘잘못이라든가 어떤 경영자의 오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관련 기업의 어려움들은 일단 극복하게 해주자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의 신용등급 평가를 다 유예해주거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 것들을 자동적으로 연장해주던가 해서 견딜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정상됐던 이 부양 정책을 정상화하기로 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걸 다 들어보면 혹독한 체질 개선이란 말이 너무나 좀 사실 좀 긍정적이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혹독한 경제 체제, 체질 개선, 구조조정 좋은 얘기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 기조 속에서 경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아마 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참 안타깝지만 불편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경제, 미국의 금리 관련해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